우리 지난주에 청소년의 근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자, 근데 그 전에 잠깐 뭐 좀 쓰고 나서 마지막에 청소년의 근로 조건도 할게요. 쓴다는 얘기 아니죠? 자, 어디다가 쓸 거냐면 좀 쓸 게 많으니까요. 139페이지 밑에다가 좀 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빈칸들 많잖아요. 같이 여기다 다 쓸까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까? 139페이지 다음에 빈 거 많죠? 거기다가 좀 쓸게요. 139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준아, 139 다음 보면 멀쩡하게 오케이. 굉장히 넓은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겠습니다. 자, 제목은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근로자의 잠깐만, 쌤 색깔 좀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바꿔서요.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규제, 구제.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구제입니다. 구제.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첫 번째 1번은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의 의미부터 가죠. 부당해고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게 해고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죠. 과연 정당한 해고의 요건은 뭐냐? 그죠? 정당한 해고의 요건들을 알면 부당해고의 내용도 자동스럽게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했는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어떤 업종들이 사라질 때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두 번째, 해고의 사유와 시기.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 이게 중요합니다. 서면이라는 건 문서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서면. 왜 파란색이 안 나옵니까? 파란색, 빨간색, 서면. 초록색. 이게 중요합니다. 30일 전에, 그 다음에 반드시 서면이라는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정당한 해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가 부당해고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구제받을 수 있냐. 구제 절차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첫 번째, 지방노동위원회. 지난주에 수업할 때 잠깐 언급했었죠. 지방노동위원회에 1차적으로 구제를 신청합니다. 자, 근데 1차에서 구제 받으면 끝나는 건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1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즉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자, 얘가 이제 뭐 1번이자 A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것은요. 처음부터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갔다가 거기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가는 겁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무엇을 청구하냐면 재심. 여기서 말하는 심은 심판의 심이 아니에요. 심사예요. 재판하는 거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한다.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죠.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는 자, 세 번째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다가 C라고 쓰면 됩니다. C. 행정소송 절차가 가능합니다. 자,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이렇게 순서대로 밟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써보세요. 중앙이든 지방이든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니까 법원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노동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가는 겁니다.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 3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은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가능하다. 근로자 측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측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신청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부당 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뭘 안 했어요? 부당 노동 행위를 안 했죠.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 다르다고 그랬어.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회사가 딴지를 걸었을 때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여러분 쓴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2번이 부당노동행위죠. 부당노동행위. 뜻부터 할게요. 부당노동행위의 의미는 근로자의
노동 3건이죠. 노동 3건이 뭐였습니까? 단결권, 단체 의결,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이 노동 3건을 침해하는 근로자의 노동 3건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입니다. 이거. 부당 노동 행위는 뭐와 관련이 있다? 노동 3건, 즉 노조와 관련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노조. 그래서 각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활동했다는 그러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해고는 하지 않지만 뭔가 인사이동에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 같은 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당 노동 행위라고 말합니다. 또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행위. 자, 이 말이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노조는 한 회사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노조가 2개가 있다면 회사 측에서 지지하는 노조가 있을 겁니다. 회사 측에서 반대하는 노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회사가 지지하는 노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용노조라고 말합니다. 문의는 노동조합인데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 회사가 요구하는 걸 다 백두쳐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신입사원을 고용하거나 경력직 사원을 채용할 때 다짐을 받는 거지. 야, 너 우리 회사에 A, B 2개의 노조가 있는데 너 무조건 A에 가입해.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용할게.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자, 여기 보세요. A라는 노조에 가입해. 아니면 넌 적어도 B라는 노조에 가입하지 마. 그것을 약속받고 채용하는 행위. 그것도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자, 다음. 지금 쓰면서 설명도 하고 있어요. 4번째 갈게요.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혜야 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보면서 써.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자, 노조는 있는데 노조랑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야, 우리는 너희랑 교섭하지 않을 거야 라는 행위도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부당 노동행위. 여기 다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부당 노동행위에 들어가는지. 부당 노동행위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부당 노동행위 행위라고 한다면 역시 구제하는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중요하겠죠? 구제 절차 1. 부당행위. 자, 부당해고랑 형은 똑같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갈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단 1차적으로 구제를 신청하죠. 나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라고. 자, 여기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구제받지 못한 경우, 역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여기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3번 행정소송. 똑같죠? 아까 거랑 여기는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이런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개인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달라져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요. 근로자 개인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오케이. 노동조합 자체가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도 단체가 뭐 할 수 있다? 노동조합도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밟을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노조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개인은 당연히 하는데 노조도 할 수 있다는 내용 중요하고요. 다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은 바로 하고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부당해고에도 썼는데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 지방노동위원회는 못합니다.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사용자가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랑 틀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노동조합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다른 점은 그겁니다. 자, 다음.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차이점과 공통점 알아두세요. 부당해고,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노조입니다. 노조가 등장한다는 거.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든 아니면 부당해고든 다 노동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제 신청했잖아요. 그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든 중앙노동위원회든 이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그 다음에 공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정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별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대표하는 위원들로 각각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당해고 구제,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에 대한 시정 등을 처리하는
준사법적 중요한 표현 나오죠?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사법기관은 아닌데 준사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재판 비슷한 걸 한다는 뜻이에요.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노동위원회가. 그래서 부당해거나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을 때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노동위원회에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아니에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 구성하고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이렇게 좀 찍으세요. 노동자,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중요한 표현 나와요. 얘네는 법원이 아니고 이것만 해결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런 노사 간의 이익, 노사 간의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이것만 담당하니까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혹은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에 가면 모든 사건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노사 간의 이익과 권리 분쟁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훨씬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별표요. 얘는 퇴직과 해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은요. 근로자가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퇴직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뭐가 끝나는 겁니까? 근로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퇴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해고는 아니에요.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자의 장래죠. 누구의 장래가 아니라 근로자의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이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소멸입니다. 그걸 해고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해고의 종류에 대해서 써주겠습니다. 통상해고가 있어요. 통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통상은 일반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통상해고라는 말은 일반적인 해고라는 뜻입니다. 자, 업무 성격상 적격성 등 이거는 근로자에게 뭐가 있냐면 규칙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업무 특성상 그 적정성 맞지 않아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 자 여기 보세요. 통상해고 즉 일반적인 해고라는 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로자에게 뭐가 있으니까 규칙이 있으니까요. 근로자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 즉 해고의 사유를 누가 제공했다? 근로자가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통상해고고요. 자, B는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징계해고.
직장 내 중대한 규율 위반, 직장 내 중대한 규율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죠. 각각의 직장들마다 자기네 직장의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 있어요. 그 규율을 그 사람이 처음에 들어올 때 당연히 근로계약서 쓸 때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하게 뭐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아니라 중대한 어떤 규율 위반을 했을 때 징계적 차원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해고시키는 경우 징계 해고. 자, 세 번째는 경영상 해고가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 여기 나와 있는 해고는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가 되는 겁니다.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굉장히 애매하죠. 선생님, 도대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자기네는 노동자들한테 지금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즉, 긴박한 경영상을 구실로 들어서 단체 해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건 우리 회사가 문제될 만한 경우가 아니야 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부당해고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정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하겠죠.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야, 이 회사 지금 문제될 만하게 경영이 악화되지 않았는데? 니네 일부러 회사를 지금 팔아먹거나 아니면 사용자 측에서 당장 그냥 사용자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 문을 닫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라고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부당해고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뭐 하는 겁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노동자 측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근무가 되는 거야. 근데 지방노동위원회가 봤을 때 이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맞다고 손을 들어주잖아요. 사용자의. 그랬을 때 노동자들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표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중앙노동위원회. 자, 중앙노동위원회도 근데 회사 측에 주장을 들어줬어? 그럼 이제 뭐 합니까? 행정소송이죠. 자, 여러분 여기다 쓰세요. 돌고 있어요, 지금. 보는 친구가고요. 이제 시작했는데? 아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행정소송은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삼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번의 구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총 5번의 5회의 구제가 있는 겁니다. 총 5회. 지방노동위원회 가죠? 중앙노동위원회 가죠? 행정소송으로 1심, 2심, 3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 5회. 시간 엄청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억울한 거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행정소송 하는 거 얘도 3심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총 5회에 걸쳐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얘도. 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문제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문제로 나올 때 우리가 문제 보고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걸 못해서 이번 주에 했고요. 자, 다시 우리는 청소년 근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근로조건.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맞춰서 안 된다. 당연히 청소년 역시 최저기준에 맞춰서 최저임금법 받아야 한다는 얘기 했었죠, 지난주에. 청소년의 근로조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되며 청소년도 좋습니다. 청소년도 근로에 있어서는 성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알아주세요. 성인과 뭐하다? 동등한 지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할 때. 다음,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다음, 별표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임금 청구는 꼭 알아두세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이
청소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임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금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다르죠. 성인은 일일 8시간인데 청소년은 7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8시간 5일, 5, 8, 40, 1주 40시간이죠. 하지만 청소년은 7시간, 5, 7, 35, 1주 35시간입니다. 시간 외우세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합의한 경우 연장 근로 가능한데 연장 근로의 가능도 알아두세요.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이 한도입니다.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알아두세요.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정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다음, 청소년 근로구제.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똑같아요. 성년과 마찬가지로 먼저 어디 갑니까? 지방 고용노동관서, 지방노동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자 근로감독관 많이 나오죠. 여기다 1번 쓰시고요. 여기다가 근로감독관에게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3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 아니면 그 고용주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써놓으세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다음 내려오세요. 자 여기 우리 지난주에 잠깐 했던 건데 139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청소년보호법 바로 그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 혹은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길입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또는 사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을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사회 또는 국가, 지방단체가 다 할 수 있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및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폭력, 학대 등의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이를 즉시 제지한다. 자, 보세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야? 친권을 행사하는 자, 즉 부모.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은 그걸 대신하는 어떤 보호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얘는 꼭 알아주세요. 나오죠, 당연히.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주치입니다. 취직이 금지된 15세 미만자. 우리 취직 못하죠, 얘네들은 법적으로. 그런데 얘네가 일하고 싶으면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자, 출치입니다. 이제부터.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허하는 증명서. 취직 인허증은 누가 내주는 거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주는 거야. 증명서를 말한다. 이 취직 인허증은 자, 좋죠? 누가 신청하고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15세 미만자가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래서 올라갈게요.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좋죠.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 함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즉 여기에 신청서 낼 때
신청서 낼 때 친권자, 학교 선생님,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역시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15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 인허증을 아까도 얘기했어요. 옳지않은데 사업장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비치해야 됩니다. 사업장에 비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즉 취직 인허증을 비치하고 있으면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왜? 이거를 비치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근로를 한다면 취직 인허증을 갖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했습니다. 자, 우리 근로자 권리보호 운영 사회법을 끝내는 와중에 얘 한번 쭉 해보고요. 오늘 국대법 가겠습니다. 국대법도 내용 많아요. 내용 많아요.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가야지. 자, 볼게요. 사회법의 하나인 땡땡땡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했다. 우리는 이 답을 계속 얘가 말해주고 있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 즉 노동법이죠. 노동법은 우리가 사회법 중에서 배우는 유일한 법입니다. 사회법 다 배우지 않아요? 노동법만 배우잖아요? 자, 다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죠? 1일 8시간. 여기서 말하는 성인 기준이죠? 그 다음에 58, 40,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 제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는 얘기는 9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9시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휴게시간 제외, 여러분 계산할 때 반드시 여러분 계산할 때 자꾸 실수합니다. 문제 나올 때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오전 9시에서 자 블라블라 하면 자꾸만 휴게 시간을 빼먹고 9시간 일했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빼셔야 돼요. 1시간을. 다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서 중요한 노동조합을 뭐한테 조직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뭡니까? 단결권이죠.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다음,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자, 근로자를 해고하긴 했는데 그냥 해고한 게 아니라 노조 때문에 해고했다? 그것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노조 때문에 불이익을 줬다? 이랬을 때 노조가 들어가면 오늘 배웠죠. 부당 노동 행위. 이유가 노조 때문이라면 부당 노동 행위라고 부릅니다. 다음요. 땡땡땡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 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근로기준법이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죠? 또 나왔어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이 의무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어떤 사양 때문에 나이는 18세 미만인데 중학교에 다닐 수 있잖아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근로자로 일할 수 없는 애들 15세 미만 아니면 18세 미만인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얘네들은 일할 수 없다. 일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거죠? 나오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 이걸 가진 청소년은 15세 미만이라도 혹은 18세 미만의 중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하는 게 바로 뭐야?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부모의 동의서입니다. 자, 여기 봐봐, 잠깐만. 그런데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비치하는 거잖아. 가족관계 증명서랑 부모 동의서를. 하지만 15세 미만은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받으니까 취직인허증을 비치하면 얘와 얘는 따로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취직인허증을 비치하면 가족관계증명서랑 부모동의서는 따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왜? 이걸 대신한 걸로 한다. 라고 아까 나왔습니다. 취직인허증에.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5, 7,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국제법 가겠습니다, 여러분. 쓰세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왜 파란색이야? 나 까만색 쓸 건데. 국제관계를, 여러분은 까만색 쓴 거 있죠?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 제목이고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그리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좀 본 다음에. 와, 여기다 그리니까 엄청 커지는 건데. 한 이 정도? 구분. 현실주의적 관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있고요.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자유주의적 관점은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상주의. 아우, 느낌 오죠? 국제관계를 이상주의 혹은 자유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상적 배경. 현실주의적 관점은 우리가 앞에 정치 배울 때 사회계약설에서 홉스를 배웠었잖아요. 그 홉스의 인간관입니다. 홉스는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었어요? 성악설이었죠. 만인에 대한 투쟁, 국제관계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자유주의적 관점은 계몽주의죠.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을 너무 믿는 거죠. 많이 안 써요. 이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한 3칸 이 정도. 여기 2칸 그런 다음에 자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칸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1칸 하면 이 정도 자르시면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 평화. 그러면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평화 보장 방안에도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안들을 내세우겠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우위다. 힘의 우위 확보. 완전 중요한 표현이에요. 먹으세요, 그냥. 힘의 우위. 더 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강하면 된다. 국제관계에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 평화를 보장한다는 방법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이죠.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세면 돼,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2번째, 동맹. 동맹 등으로 이루는 세력 균형 전략 등을 통해 전쟁을 하지 않고, 자, 전 세계가 끼리끼리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들의 힘이 비슷하다면 역시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 얘기죠? 3번째는 각 나라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당연히 어떻게 이루겠어요? 역시 힘으로.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뭘 것 같아요? 군사력. 여러분, 여기서 힘은 당연히 군사력이겠죠. 선생님 안 써줘도 알죠. 당연히 여기서도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즉, 군사력으로 뭘 유지한다? 평화를 유지한다. 그래서 A가 핵무기를 하나 만들면 B도 뭐 하면 돼? 핵무기 하나 만들면 돼.
핵잠수함을 미국이 만들었어? 중국도 핵잠수함을 만드는 거지. 중국이 핵미사일 5개 배치했어? 미국도 5개 배치하면 돼. 그게 무슨 주의적 관점이야? 현실주의적 관점이야. 다음, 이상주의적 관점. 얘는 뭐로 말해? 국제관계는 아니야. 힘이 없어도 국제법, 국제기구. 중요합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애들이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집단 안보 체제.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평화. 여러분이 형광펜 있으면 자, 얘는 뭐라고 한다고? 힘의 우위와 세력균형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면 세력균형 나오면 현실주의, 집단 안보 나오면 이상주의, 국제법, 국제기구 3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각각의 다 한계가 있고요. 각각의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먼저 현실주의적 관점의 한계는요. 너네들은 국가 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상호 의존적 관계를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자 관계를 놓치고 간다, 간과한다 라는 비판을 받죠. 다음 야 국제관계는 굉장히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 그런데 너는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야? 즉 복잡한 국제관계. 복잡한 국제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힘으로만 이렇게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 이상주의적인 관점도 역시 한계가 있겠죠. 얘네들은 어떤 한계를 지적받냐면 자국의 이익, 자기네 나라입니다. 자기네 나라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놓치고 있다. 야, 국제관계가 어떤데 다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잖아? 근데 얘네는 그게 대화로 된다고? 와, 국제관계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게 바로 현실인데 그걸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특히 얘네들 읽는 순간 나오셔야 돼요. 읽는 순간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아, 힘의 우위가 무슨 죄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2개의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에 대한 얘기를 쓸 거냐면 어쨌든 세계적인 전쟁을 2번이나 3개는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을, 세계 규모의 전쟁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계 균형 전략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균형 전략. 이건 얘네들이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 여기 나왔죠? 세계균형. 여기서 말하는 혈철주의가 말하는 세계균형 전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우리 군사력이 얘네들은 혈철주의자들은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적대 세력과 힘의 균형을 갖춤으로써 힘의 균형을 갖춤으로써 침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무기를 만드는 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기를 증강하고 군대를 증설하는 이유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싸움을 막기 위한 겁니다.
얘네들의 주장은요. 핵미사일을 왜 갖추는 거야? 정말 핵미사일 쏠라고? 아니지. 핵미사일을 맞지 않으려고. 오케이? 여러분 핵미사일을 서로 써보세요. 맨날 우리가 요즘에 나오진 않지만 예전에 나온 영화 보면 얘네가 핵 버튼을 누르면 쟤네도 누르죠? 같이 핵미사일을 달라고 하면 동시에 지구가 부서져요. 너 죽고 나 죽자는 물대신 작전인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핵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핵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핵 억제력. 얘네들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최신 무기를 만드는 줄 알아? 전쟁을 안 하려고. 그게 힘의 균형 정책입니다. 힘의 균형 정책 혹은 힘의 균형 전략.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이거 도대체 집단 안보 체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쓰겠습니다. 집단 안보 체제. 얘네가 말하는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해서 쓸게요. 안전보장, 우리 안전보장이라는 말 쓰면 막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배울 건데 유엔 안보리 기억나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그 나라들 그런 나라들 안전보장 체제 참가국 아우 힘들어 안전보장 체제 참가국 내의 특정 국가가 실행하는 특정 국가가 실행하는 침략 등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3인국가 국가 비상임 이사국들이 있습니다. 등에 대하여 다른 참가국이 협력하여 그 침략 등에 대항할 것을 약속하고 국가의 안전을 상호 집단적으로 보장하는 것. 집단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즉 쉽게 말하면 유엔 가입국 중에 유엔 회원국 A란 나라가 같은 유엔 회원국인 B란 나라를 침략했을 때 나머지 회원국들이 힘을 합쳐서 뭐 막아내는 거지. 예를 들어 일본이 중국을 공격했어? 일본도 중국도 모두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그랬을 때 일본이 중국은 촘촘하다. 일본이 딴 데 가자. 일본이 같은 어디 갈까? 일본이 같은 회원국인 비슷한 규모를 쳐야지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죠. 중일전쟁 기억나요? 1937년 중일전쟁?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 190 몇 개국의 회원들이 합력을 해서 일본을 막아낸다. 집단으로 전쟁을 막겠다. 이게 집단 안보 체제의 현재 유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 치세요. 어디에서 칠까? 여기에 협력이 중요하고 협력 상호 집단적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위에 거 다 빼고 여기 봐봐야 돼. 위에 거 다 빼고 이것만 딱 보면 세계 균형 나오면 뭐 나와야 돼? 현실주의 튀어나와야 돼. 갑자기 머릿속에서 집단 안보하면 이상주의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 여기 놔두세요. 더 쓸 때를 남겨두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여기 가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국제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국제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어떤 애들이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어디겠습니까? 국가죠.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 얘네는 뭐야? 여기 써있잖아요. 국가는 뭐라고? 그 아래 여기 나오지? 국제사회는 국가가 뭐야? 국가가 기본 단위야. 국제사회의 기본 단위는 국가야. 자, 다시 올라가면 국제사회의 기본 단위인 국가를 비롯해서 국제기구, 얘네도 들어갑니다. 다국적 기업도 들어갑니다. 자, 다국적 기업 등과 같은 아주 다양한 우리 행위주체 배울 건데요. 행위주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국제사회 행위주체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럼 어떤 애들이 있냐? 나중에 보면 뭐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고요. 써봐요.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사회의 행위주체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런데 국제적인 시민단체. NGO 같은 경우 우리 NGO라는 표현을 쓰죠. 자, 얘네들 아니면 다양한 이익 집단.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개인.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미국 대통령? 여기 전직 미국 대통령이든 현직 미국 대통령이든 그 다음 또 누가 있겠어? 유엔 사무총장. 아니면 이제 뭐 노벨상 수상자 등등. 이렇게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개인도 뭐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많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누구다? 역시 국가입니다. 국가. 자, 이런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는 국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다. 그게 바로 뭐다? 국제사회다. 알았고요. 자, 국제사회의 기본 때는 국가이며 좋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 리echtenstein 같은 나라. 뭐 리echtenstein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영등포구에서도 한 동네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주권과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의 주권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에 뭐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생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평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평등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죠?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가진다. 선생님,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은데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가진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있죠. 유엔 총회를 할 때는 모든 국가들이 한 국가 한 표씩 행사해요. 그때 뭐 미국은 크다고 두 표 행사하고 리echtenstein 적금하다고 한 표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다 같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합니다. 다음, 이게 국제사회 첫 번째 특징이고 국제사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 여기 번호 매기셔야 돼요. 1번, 그 다음 2번이 뭔데? 강제력을 지닌 뭐가 없어 있지만 우리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이 갑자기 뭐 냉동됐다가 해동된 거 아니잖아요. 쭉 살아왔잖아요. 세계정부는 없습니다. 유엔은 세계정부 아니에요. 국제기구지. 그걸 세계정부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강제력을 지닌 세계정부는 없다. 그럼 선생님, 현대 국제사회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어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관점 중에서 어떤 게 없습니까? 둘 다 옳아요. 어떤 것은 이거, 어떤 것은 이거. 이게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측면과 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힘의 논리와 국제규범이 공존한다. 지금 국제규범이, 얘들아, 규범 나오잖아?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슨 주의 관점이야? 자유주의 관점이야. 이게 자유주의, 힘의 논리니까 뭐겠어? 현실주의. 쓰세요. 즉,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모두 함께 뭐한다? 공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국제사회 변천과정. 굉장히
와, 막 한 100년 가까이의 그 복잡한 시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로 끝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세계사를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사회 시간에 세계사 부분은 안 했으면 생소할 거고요. 세계사 하는 사람 있어요? 흔들어봐. 나 세계사 3학년 때 있습니까? 3학년 때 세계사 했나? 2학년 때 세계사 있는지 안 했어? 그래요. 세계사 했으면 여기 바삭할 거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가보죠. 자, 여러분 형광펜 좋습니다. 1층에 웨스트팔렌즈야. 언제적 베스트팔렌즈야? 1648년 17세기. 도대체 이게 언제 나왔는지 상상이나 가요? 기억 안 나요? 들었어요? 들어봤던 기억은 나요? 여러분 세계사를 안 했으면 중학교 때 세계사를 했어야 되는데 중학교가 세계사를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 중학교 때 세계사를 하는데 유럽사를 하는 학교가 있고 중국사만 하는 학교가 있어. 즉 나는 초삼중학교를 나왔다. 초삼중학교도 해마다 틀려. 어떨 때는 세계사를 해주고 어떨 때는 한국사만 해. 그 세계사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럼 모르는 거지? 어. 종교전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유럽사에서 종교개혁, 종교혁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교가 나오는 거 우리 여준이 눈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세계 3대 종교전쟁이 있는데 그때 독일의 30년 전쟁을 끝내면서 맺은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고요. 이걸로 유럽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종교 자유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불교와 신교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루터파 신교를 인정한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루터파가 누구야? 루터가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종교개혁에 마르틴 루터가 있고 그다음에 칼뱅이 있는데 칼뱅은 한번 들어봤죠. 언제? 세계가 윤리 시간에. 칼뱅파를 인정한 건 또 다른 겁니다. 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쓰는 것만 보면 됩니다. 언제 들어봤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 들어봤어도 기억 안 나고 안 들어봤으면 더 머리가 팽팽 돌지. 우리는 지금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국제 정치에서 국가를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써볼게요. 쓰세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이렇게 화살표를 빼셔서 뜨끔한 글씨로 써볼 겁니다. 유럽의 써놓고 설명해 줄게요. 30년 전쟁. 이름이 30년 전쟁이니까 30년 동안 싸웠다는 얘기겠지. 유럽의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럽 역사상. 선생님 글씨 쬐끔하니까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쓰세요.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국제회의. 여러 나라가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 안 끝났어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우리는 세계사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죠. 지금 왜 동양은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근대적 학문, 현대적 학문은 서양 애들이 만든 거잖아. 우리가 정치학을 하든 사회학을 하든 경제학을 하든 다 유럽 애들이 만든 거라 유럽이 기준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든가.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어떤 의의가 있다고 표현하냐면 근대 국제사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근대 국제사회를 언제 시작으로 보느냐 이 시점부터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부터 근대 국제사회 시작으로 보느냐 쓰세요. 여기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다른 색깔 하나 바꾸세요. 바꿔. 나도 바꿀게요. 뭐로 바꿀까? 보라색? 교황과다. 그게 낫겠다. 교황과 가로 바꾸자. 교황과 황제.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주권국가.
주권 국가가 일반화되었다. 자, 여기서 주권 국가를 따로 네모하시고요. 주권 국가에 대한 설명은 그 밑에 쓰겠습니다. 다른 권력이나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자, 써놓고 설명 좀 잠깐 해볼게요. 얘 줄여도 되죠? 얘도 돈을 안 했더니 너무 늦겠다. 뜨긴 뜨는 걸까? 뜨긴 뜨는 거냐. 다 돈 달라고 하네요. 얘는 원래 돈 안 내고 쓰는 애는 안 된대. 얘는 원래 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애들. 를 배치할 때 지침을 사용하여 인접한 개체화 정.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야? 한국말이야? 왜 전구일까? 나물까? 전부. 오, 확신하는 거야? 이게 업그레이드 나보다 더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 자, 봐봐. 사실 아이씨. 에이씨. 이렇게? 유럽이 교황의 세력이 굉장히 셌어요, 알다시피. 교황이 너무 세서 만약에 나라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교황은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바티칸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또. 이탈리아는 남유럽이란 말이야. 남유럽의 로마 안에 바티칸에 있는데 그 위에 알프산맥 위에 이제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뭐 독일도 있고 지금의 독일이지만 그때는 신성로마 제국이고 프랑크 왕국이 프랑스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연락 큰 나라였어. 지금같이 그렇게 일주일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할 때 섬나라 저기 더 힘주고리는 이제 저기 섬나라 영국도 있고 그 위에 북유럽 국가들도 있는데 그 나라엔 당연히 왕이 있거든. 하지만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황이 더 센데. 근데 교황은 정적인 지배자가 아니잖아. 알다시피 종교적인 지배자란 말이야. 근데 유럽 자체가 카톨릭 즉 크리스트교 영향이 워낙 세서 프랑스 왕이 프랑스 왕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은 베스팔렌 조약 이전의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프랑스 국민국가, 독일 국민국가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프랑스란 나라 전체가 프랑스 왕이 있다고 해서 그 왕이 프랑스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없었던 얘기예요. 누가 더 강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황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황이 있는 이 이탈리아란 나라도 나라가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야. 열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 얘네 디테일은 더 복잡하지.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은 지금의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다 합친 나라가 더 큰 데인데 여기는 또 조그만 제국이나 공국과 왕들이 있지만 누가 더 강했냐면 왕보다 황제가 워낙 또 셌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국경국가, 주권국가의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교전쟁을 끝내는 그 말한 종교전쟁은 카톨릭을 우리가 국교라고 부르면 거기에 대항해서 더 이상 우리는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정정한 게 신교인데 이 신교도들 사이에서의 싸움이고요. 왜 30년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이라고 부르냐면 독일이 싸운 게 아니라 독일에서 전 세계의 구교도와 신교도가 다 모여서 싸웠어요. 그냥. 종교의 전쟁아,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누가 신교가 구교는 안 된다, 자유 줄 수 없다를 외치면서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국제전쟁. 그 전쟁을 끝낸 게 베스팔렌 조약이고 베스팔렌 조약으로 교황의 권위가 뚝 떨어지지. 교황 힘이 약해져요. 제국은 분열되고. 그러면서 누가 세지냐? 왕이 세져요. 왕이 세지면서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교황의 간섭 받지 않겠다. 신성로마 제국이나 이런 황제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프랑스란 나라 안에 있는 왕이 알아서 하겠다. 결정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뭐라고 보는 겁니까? 이거. 주권국가. 주권국가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국제정치 혹은 근대적인 국제관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독립했다?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하면서 주권국가가 일반화하게 된 계기. 유럽의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꼭 얘를 기억해 주면서 19세기로 내려가죠. 그래서 순서가 베스트팔렌 조약,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결정적 건너뛰고 19세기 후반으로 가죠. 갑자기 17세기에서. 자, 가면 여러분 이거 다 중간에 하면 머리 아플 거 아닙니까? 세계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지? 건너뛰어야지. 19세기 후반이 되면 유럽 강대국들이, 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제국주의의 뜻이 뭡니까? 제국주의 뜻이 정확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시다고 막 부르는 거 아니야. 제국주의 뜻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려는 국가를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뭐 한 거야?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죠. 자, 제국주의 뜻이 뭐라고요? 제국주의 뜻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하려는 주의. 그리고 그런 주의를 가진 나라를 제국주의라고 부르면, 자, 19세기 후반은 유럽 강대국들이 서로가 서로의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데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 여기는 1, 2차 세계대전을 와우 하나를 합쳐놨어. 안 돼. 분리시켜야 돼 우리. 1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 제국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쟁탈전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어요. 지네들끼리 전쟁이야. 좀 더 빨리 출발한 나라와 좀 더 늦게 출발한 나라. 생각해봐. 빨리 출발한 나라들은 많은 식민지를 먹었겠지. 하지만 뒤늦게 출발한 나라들은 먹으려고 봤더니 먹을 게 없어. 왜? 얘네가 다 먹었어. 얘네가 누군데? 영국이야. 얘네라고 말했지만 그냥 영국이야. 알다시피 영국이 세계 3분의 1을 먹었어. 대륙의 3분의 2, 전체 대륙의 3분의 1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늦게 출발한 나라들, 물론 영국 엔드는 안 된다. 사실 조금 프랑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스페인은 이미 해가 졌어요. 이때는 제국주의 때는. 왜 그 전에 잘 나갔다가 스페인의 무저성대가 영국이 엘자베스한테 깨주고 나서 스페인을 떼긴 합니다. 그럼 영국이야 그냥. 전 세계 반이 뭐야? 3분의 1을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늦게 출발한 나라가 어디야? 독일이야. 독일이 먹으려고 봤더니 영국이 다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그나마 프랑스가 먹을 게 없잖아. 짜증나잖아. 그래서 뭐 한 건데 얘네가 가진 식민지를 쳐버린 겁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이고요. 여기에 누가 붙어있어? 독일한테 붙어있는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 아, 정말 역사적인 나라죠? 지금 없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굉장히 컸어요. 오스만 제국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뭐로 남아있습니까? 다 죽어들고 터키. 다 뺏겼죠? 싹 뺏겼죠? 나라. 왜? 전쟁이 졌거든 이때. 오스만 투르크가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와우. 역시 역사적 나라죠. 없어졌잖아요 현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정말 컸습니다. 선생님 지금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요. 야 10분의 1도 안 돼. 정말 큰 나라였어. 다 쪼개졌어요. 왜? 전쟁이 졌잖아. 이 나라들과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 오스만 투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도 해체됐고요. 모든 제국이 해체됩니다. 식민지 다 뺏기고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 야 이거 이때 우리는 뭐 했는데 이때 뭐 하긴 이때 아시아 이때 아프리카 1차 세계대전 때 라틴 아메리카는 다 식민지였어. 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뭐 얘네들끼리 싸운 거야? 지네들끼리 여기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1차 세계대전 때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는 식민지였죠. 일본에.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에 식민지하고 있다가 19년 3.1운동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애들이 야 이거 너무 전쟁이 컸고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기구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뭡니까? 국제연맹이지.
연합 아니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온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이야. 연맹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거고 영어로 하면 리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할 때 리그. 굉장히 리그라는 단어는요. 느슨한 연합체입니다. 느슨한. 단단한 연합체가 아니고 느슨하게 그냥 한 울타리 안에 모여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은 한계가 많아요. 군사력이 없습니다. 국제연맹은. 강제력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졌던 자 봐. 옥스만 토르크 철저하게 파괴됐고 해체됐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들도 다 해체가 됐는데 자기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그 독일 애들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전체도 유럽 본국도 영국 프랑스도 뭐 나름대로 힘들었어. 그러면 이때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입니다. 와우, 미국은 승승장구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얘는 영토가 떨어져 있잖아. 아메리카가 떨어져 있어. 유럽에서 연락 싸울 때 얘네는 피해를 안 봤어. 피해를 봤다고 해봤다. 그냥 군대 정도? 나머지는 본국은 잘 나갔잖아요. 그럼 얘네들 쭉쭉쭉 나가다가 뭐가 일어납니까?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죠. 대공황이 일어났어.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그나마 자기네가 워낙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 먼저 극복했잖아. 수종자본주의로 루즈벨트에. 그쵸? 그런데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나마 식민지가 아직도 많았기 때문에 식민지 약탈하면서 경제 공황을 극복했는데 문제는 독일이죠. 독일은 전쟁에 1차 때 지고 너무나 많은 걸 뺏기고 거기다 배상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도저히 경제 공황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왜 등장해요? 일본은 가장 늦게 출발한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식민지가 몇 밖에 없었어요. 식민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니지. 남한이지. 남북 합쳐서 한반도. 일본의 식민지는 한반도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짜도 경제 공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더 필요하잖아. 더 필요하지. 어딜 먹어? 만주를 먹죠. 만주를 먹었어. 근데 만주에도 별로 먹을 게 없는 이것 갖고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국을 쳐요. 중일전쟁 37년에. 자, 중국 본토를 치고 나니까 아우 편파 옵니다. 왜? 너무 커. 중국이 너무 커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조선인을 다 동원하고 일본 애들이 다 가도 중국과 싸우는데 힘이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더 칩니다.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딜 쳐요? 지금까지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친 나라로 남아있죠? 아직까지 미국 본토를 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41년에 미국을 쳐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와이를 공격합니다. 이게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죠. 막이 올랐어요. 미국을 치고 나니까 어때 일본이? 미국도 적이 됐잖아. 그럼 미국의 어떤 애들, 미국의 동맹국들, 영국과 프랑스도 칠 거 아닙니까? 동남아시아가 싹 다 누구 거습니까? 영국 거. 일부 프랑스 거. 다 먹어요. 영국과 프랑스한테 뭐하고 나서 선전포고하고 나서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독립을 유지한 나라는 타이밖에 없어요. 미얀마, 베트남 뭐 싹 다 뭐 있대. 일본이 필리핀까지 싹 다 가져가. 싹 다 가져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일본의 세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일어나서 45년에 끝났어요. 자, 피해가 컸죠, 이때는. 왜? 무기가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1차 때랑 무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막 전투기도 날아다니잖아요.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기 날아가고 개인 화기도 엄청 세지고 지대공 미사일도 세지고 전차도 세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상자와 부상자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국제연맹 있으면 뭐해? 좀 더 강력한 국제기구를 만들자 해서 등장한 게 국제연합. 국제연합은요, 유니언이에요. 리그가 아니고. 세진 겁니다. 아주 단단한 국제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합이죠. 여기 나오죠?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창설됐다. 얘네들 차이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아까 위로 올라가서 옆 페이지에 지금부터 쓸 게 바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 짧은 시간에 막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먼저 국제연맹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얘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상식을 알아두세요. 예전 14년에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18년에 끝난 걸로 돼 있죠.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으나 고립주의,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가 고립주의야. 고립주의를 표방하던 1. 미국이 불참합니다. 에? 국제연맹에 미국이 불참해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불참과 2. 자, 처음에는 가입했다가 나중에 독일, 일본 다 빠져요. 일부 국가의 탈퇴. 또 국가 간 의견 차이 등으로 3. 집단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서 집단적인 제재라 하면 구체적으로 강제력이나 군사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국제연맹의 한계죠, 한계. 강대국의 불참, 일부 국가의 탈퇴, 집단적 제재가 없었다는 거. 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국제연합이 나오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1945년 전쟁이 끝난 해죠? 1945년 국제연합이 설립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평화 유지와 국제협력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평화유지와 국제협력을 어떻게 할 건데? 얘네 강제력 있어요? UN 군이 있습니다. 아예. 군사력. 그 다음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갖추고 있어요. 차이점이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참여, 그 다음에 평화유지와 국제협력을 위한 이런 많은 기구들을 갖고 있다.
공통점은 여기 국제적인 기구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 체제와 이 체제의 차이점들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보세요. 다 쓰셨죠? 넘어가도 되죠? 해서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칩니다. 여기다 잠깐 써놓을게요. 1차 세계대전 때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국제연합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더 자세히 할 거고 일단 이 정도 써놓고요. 제국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조금만 써줄게요. 제국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써보십니다. 산업혁명 이후 왜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난지 알아야 되니까 산업혁명 이후 유럽 열강이란 말은 강대국을 말합니다. 유럽 열강, 유럽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를 건설하죠. 제국주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으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식민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어떤 세계가 만들어진다? 유럽 중심의 국제사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설명했죠. 이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다?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제국주의 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의 쟁탈전.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아주 추악한 전쟁이에요. 국제연맹이 나오게 됐고요. 하지만 국제연맹의 계기가 됐고요. 자,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은 자, 아까 경제공황을 극복하지 못한 나라들,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일본, 하나 더 있는데 이탈리아는 중간에 항복했기 때문에 뺄게요. 독일, 일본 등, 자, 이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 국가가, 제국주의 아니야. 전체주의 국가에 의한, 얘네들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르고요. 일본 등 전체주의 국가에 의한 전쟁입니다. 전체주의는 우리가 사회사상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전체주의였죠. 대표적인 게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같은 거죠. 파시스트,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 등이었죠. 어쨌든 국제연합이 탄생을 했고요. 이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대는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간다 얘들아 알아두세요. 냉전의 반대말 열전. 열전은 말 그대로 뭐야? 뜨거운 전쟁이라는 얘기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대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열전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이야. 냉전은 콜드 워라고 해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 사람을 죽이진 않는데 뭐 하는 건데? 첩보 전쟁을 하는 거지. 냉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면 또 세계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고 있군요. 우리가 한 방에 끝냈으면 좋은데 다음 주에 탈냉전까지 해서 세계사 역사를 빨리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자 여기까지 중간에 끝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냉전과 탈냉전 그 다음에 다국토 시대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